예, 오늘은 그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예, 오늘 첫 모임인데 그 298회차가 됩니다. 예, 올 한해 그 회원님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시고 흑토끼처럼 지혜롭게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첫 모임에서는 우리 김경록 그 미래셋 고문님을 모시고 경제면에서 최대 화두인 삼고 시대의 도래와 자산 관리 전략을 듣고 2월에는 안철수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대한민국의 7대 시대정신을 시대정신 강연을 통해서 우리 경제 및 정치면에서의 가야 할 좌표를 설정하고 3월에는 한림원 박사 성당건 24회 동문을 초청해서 인류가 지구에 남기고 있는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이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은 아까 우리 간사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조 포럼이 시작한 지 300회가 됩니다. 98년 1월에 시작해서 많은 만 25년이 흘렀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이 청조 포럼 강연집을 제작해서 그간의 300회 강연 중에 한 200편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약 한 1000부를 제작해서 각 기수별로 그 부회장께서 필요한 부수를 취합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께서 또 직접 필요한 부수를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회 우리 김영진 동무께서 그 부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 오늘의 연사이신 그 김경록 고문님은 마산고등학교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장기신용은행과 미래에셋 두 직장에서 34년간 근무하고 계십니다. 미래에셋에서는 채권 운용 최고 책임자, 또 미래에셋 캐피탈 대표이사, 미래에셋 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마지막 9년 동안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을 맡으셨습니다. 경제분석, 채권투자, 자산배분 분야에서 깊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의 평안한 노후와 개인 자산 관리를 접목한 생애 자산 관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생애 자산 관리 과목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서로서는 인구 구조가 투자 지도를 바꾼다, 또 1인 1기, 벌거벗을 용기, 또 데오테크가 온다가 있습니다. 책을 쓰면 대박도 아니고 또 쪽박도 아닌 한 10,000권 정도, 10,000권 정도가 팔리기 때문에 연사님 스스로 별명을 김만권으로 지었는데 그 징크스가 좋은 책으로 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말에 교보문고에서 연사님이 쓰신 은퇴연구소장 재직 당시에 쓰신 벌거벗을 용기를 구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에서 이래 보면
그 상당한 어떤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잘 비유를 했는데, 봄에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이 오면 더욱 찬연한 황금빛이 되고, 겨울이 오면은 줄기와 가지만 남은 나목이 되면서 그 나목의 은퇴 이후의 삶은 그 나목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인간의 몸통과 가지는 무엇이며 이를 견고하게 하려면 성찰, 관계, 자산, 일, 건강, 이 5가지 요소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은퇴 이후에 그 부담하는 문제가 많은 데 대해서 연사님은 이 폭넓은 독서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지난 20년간 약 1,500권의 독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폭넓은 독서, 또 영화 감상, 통계 분석,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그 책에서 제가 읽어보면서 굉장히 사려 깊고 현명한 지혜의 메시지를 발굴해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견해를 알리고 있는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올린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가 이 4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이 김 박사님은 경제학자이자 또 은퇴 연구 전문가로서 또 TV라든지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 글을 쓰고 자문하고 계시고 중앙일간지에 고정 칼럼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그 돈잔치의 여파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서 3고 시대가 앞으로 얼마간 지속될 것인가, 또 그리고 이러한 기간에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3고 시대의 도래와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우리 연사님 김경록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보면은 이 고등학교 동문회 가서 나이가 얼마쯤 되는가 짐작하게 하려면은 이제 그쪽 기수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그 이해를 빨리 하시던데요. 제가 뭐 부산고등학교 기수로 하면은 34회정 되는 것이고, 저희 마산고등학교 기수로는 이제 40회가 됩니다. 하여튼 오늘 뭐 이렇게 많이 와 계실 줄 몰랐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방금에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 벌거벗을 용기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고 신동아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책 소개를 올렸는데, 그 조회수가 역대 뭐 탑5에 들 정도로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제목을 오해를 해서 혹시 무슨 화보집인가 해서 조회수가 아주 많았었는데요. 뭐 하여튼 제목이 조금 뭐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랬습니다. 오늘 3고 시대인데, 사실은 제가 또 어젯밤에도 이게 장표를 좀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한 3개월 이 정도 만에 아주 많이 변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일주일 이 정도 기간으로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고 시대라고 했던 게 이제 작년에 이제 하반기 좀 들어서 9월 달 이때쯤 돼서 이제 환율도 이제 1,430원 이렇게 오르고 금리도 이제 막 치솟고, 그때 이제 한전체가 무슨 5.8% 뭐 이러고 있을 때 물가도 마찬가지였고요. 영국이나 이런 데는 물가가 2자리 숫자를 보이고 정말 역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3고였죠. 환율도 높았고 금리도 높았고 물가도 높았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환율이 제일 먼저 꺾였습니다. 그래서 1,200원대로 떨어지고 이럴 정도로 경제가 막 이렇게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제 무엇 때문인지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시작하기 전에 또 이야기를 잠깐 나누니까 이제 요즘 작년 한 해 뭐 이런 동안에 자산 관리로 이제 손실을 많이 봤다 그러시는데 그 전문가들도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한 해 동안은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역사상 역대급으로 자산 운용에서 손실을 많이 본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튜블런스라고 그러죠. 거의 뭐 하여튼 격동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가 이제 또 재미있는 장을 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재미있다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이전부터 이제 투자 쪽이나 이런 쪽에 있으면서 외환위기, 카드 사채,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런 그 다음에 코비드 이런 것들을 겪으면은 저희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좋은 경험이고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주게 되는데요. 이번에 코비드 이후에도 아주 뭐 재미있는 그런 경제 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지금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지금 가격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느 정도 뭐 그런 부분은 예견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와 맞물려서 이런 우리 자산 시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격들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서양 사람들은 하여튼 이 프린시플, 프린키피아 하고 이런 원리라는 이런 이제 제목들을 좋아하는데, 레이 달리오라고 이제 헤지펀드 아주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프린시플이라는 책은 투자에 관한 책은 아닌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이제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 최선의 결정인지 알아야 한다. 그게 일종의 선택의 여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할지. 초이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을 한 것을 결정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선택과 실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노력의 문제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저희들 때는 뭐 젊어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무엇을 선택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였던 것처럼 자산 관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자산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택한 자산을 내가 직접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 그 실행하는 것, 그게 이제 자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젯밤 또 1시에 장표를 바꾼 이유가 금리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채권 운용을 오래 했었는데요. 최근 한 3년 이런 때 보는 채권 시장의 변화는 정말 제가 대우 사태 때 그때 이제 채권들 부도나고 할 때 그럴 때 충격 못지않게 상당히 새로운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 중반이 넘어가던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벌써 이제 3%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불과 1월 달 들어서 확연하게 바뀌어 버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적어놔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산 관리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저 안에 들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이라면은 어떤 자산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5% 중반의 시중은행 예금만 할 때라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여튼 처음으로 이제 그 정기예금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1년짜리 정기예금 5% 뭐 중반 뭐 이럴 때 한번 들어봤는데 이미 이제 4% 3%대로 떨어져서 저한테는 별로 이제 매력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전채가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한 5.8%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채권금리도 국채 같은 경우에는 3.5% 이 정도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전에는 꽤 매력적이었는데 지금은 저한테는 덜 매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채권 펀드라는 것은 이제 뭐 브라질 채권이라든지 뭐 다양한 글로벌 회사채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그나마 이제 아직은 수익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위에 것들은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전까지는 꽤 매력적인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력도가 이제 많이 떨어져 버렸고요. 그 밑에 있는 세 개 자산이 이제 앞으로 조금 재미있을 수 있을 자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브라질 국채 혹시 샀다가 좀 손해를 보았다 이러신 분도 있고 그러실 텐데요. 이제 재미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질 국채입니다. 이게 지금 한 12.8% 정도 되는데 세금이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수수료를 떼면은 대략 한 11% 정도 줍니다. 그런데 브라질 국채의 제일 리스크는 이제 환율입니다. 회화라하고 원화하고인데 브라질 회화라가 강세가 되었을 때는 원화 대비해서 한 700 정도까지 갔습니다. 한 700원 정도 1회알에 690 얼마까지 갔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일 회화라가 약세가 되었을 때가 한 195원 정도 이 정도까지 이제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 230원 정도입니다. 이제 룰라가 되고 나서 또 조금 약세가 잠깐 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곰곰이 보시면은 저는 저희들 이제 동료들하고 한 이틀 전에 이제 브라질 국채를 가지고 괜찮겠냐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뭐 결론은 괜찮다였습니다. 어제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세금이 없다는 것이 제일 장점 중에 하나이고 보통 이제 이자 소득세가 많은 분들은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이게 종합소득과세로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세금이 없이 쿠폰이 한 11% 수수료 떼고 한 11% 정도 나오니까요. 괜찮은 거고 환율이 이제 제일 위험합니다. 근데 환율이 이제 제일 회화라가 강세일 때가 한 695원, 제일 약세일 때가 한 195원, 지금 한 230원 정도, 이 정도 같으면은 뭐, 괜찮은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앞에 이제 한 4개 정도 보였던 것들이 제가 한 2달 정도 전부터 할 때는 뭐, 당분간은 저 자산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이제 급속하게 한 달, 2달 만에 바뀌어 버려 가지고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는 뭐 그렇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제 그 밑에 하나 자산 브라질 국채 이게 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게 월급처럼 이제 따박따박 1년에 2번씩 이자를 주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이 저는 자산으로 조금 초이스를 한다면은 지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환율 걱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화라가 30% 약세가 되었다 하면은 꽤 많이 약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내가 받는 이자 금액은 11%에서 30%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3.3% 정도가 이제 덜 받게 되겠죠. 그렇더라도 이제 8%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세금이었기 때문에 세후로. 그래서 이런저런 면에서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브라질은 국가신용등급은 WB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신용등급이 낮은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런 금리를 주고 있는데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S&P 500은 미국 주식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펀드 같은 경우 많이 떨어져 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조금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저런 4에서 5% 배당 수익률을 주는 부동산 펀드,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 뭐 한 2% 정도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걸 주는 이제 미국 주식 이런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어떨까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자산의 선택의 화두일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 예금금리로 따지자면은 뭐 아직은 뭐 괜찮기는 한데요. 그냥 우리나라 국채금리 3.5% 뭐 이 정도 같으면은 뭐 저는 매력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이제 밑에 보이는 세 가지의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결국 그것은 이제 경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2020년 지난해 이제 한 3년 동안은 사실은 아주 특이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요. 사중악재가 겹쳤는데
팬데믹, 스페인 독감 이후 거의 100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둔화되는 것. 이것은 이제 1970년대 이후 거의 50년 만에 이제 처음 닥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독일이 폴란드 침공한 이후 80년 만에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뭐 경제를 경험하고 난 뒤 거의 처음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난 한 3년 동안 세계가 이제 한꺼번에 겹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통 자산 운용을 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됐냐면요, 대략 마이너스 25%입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서 그래도 수익률 떨어진 것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 가격은 다 떨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쪽 이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1870년부터 쭉 연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채권하고 주식의 연수익률인데요. 주식도 마이너스 20% 되고 채권도 마이너스 한 17% 정도 된 좌하향에 있는 저게 이제 작년의 수익률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 개의 자산에서 저렇게 큰 마이너스를 보게 된 게요.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서로 포트폴리오가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전혀 포트폴리오가 못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략 뭐 주식 60, 채권 40 가지고 있다면은 마이너스 한 25% 정도 된 수익률이 난 게 이제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것 역시 저런 수익률을 보인 것이 150년 이래 처음으로 보인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상황이 복잡하긴 하고 이상한데 그러려니 하는데,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작년 3년, 그 과거 3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아주 특이한 그런 시기였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이제 그 우상향에 있는 것, 이게 이제 채권 가격도, 채권 수익률도 높고 주식 수익률도 높고 했던 게 이제 바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수익률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좌하향으로 뚝 떨어져 버린 것이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재밌는 해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부분이냐면은 세 가지 큰 악재 부분, 거기에다가 수익률까지 더하면 네 가지 부분인데요.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풀려가는 해입니다. 팬데믹, 이제 중국도 리오프닝 해가지고 중국은 급속하게 이제 면역을 증진시키고 있죠. 그래서 저것도 뭐 한 달, 두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상황이 많이 변하게 될 것 같고,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도 이제 거의 소위 말해 도끼는 좀 꺾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거의 올해 정도는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겠죠. 저런 상황들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장밋빛으로 펼쳐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올해 내년 이 정도까지의 경제를 보는 일종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저런 이제 삼중악재는 해소가 되는 국면에 접어드는데, 그러면서 경제는 이제 트랜지션 피리어드에 들어갑니다. 이제 일종의 전환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는 물가가 키포인트였는데 올해는 경기가 이제 포인트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작년에는 어마어마한 긴축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급속한 긴축은 사실은 그것도 한 6, 70년 만에 경험한 것인데요. 올해는 이제 그 긴축의 끝물에 들어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꼭꼭 문을 잠그고 있던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당연히 이제 하게 되겠죠. 지금 뭐 이미 다 개방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한 2, 3개월 지나면은 이제 집단 면역이 되면서 저기도 이제 중국도 경제 활동을 이제 개시하게 될 겁니다. 지금 뭐 한두 달 동안은 지금 이제 한참 집단 면역 기간이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전환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일어날 여러 가지 전환 국면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진이 있고 나면 여진이 있듯이요, 애프터쇼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들이 이제 제일 큰 부분이 딜레버리징입니다. 한마디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채를 줄여 나가야 되는 문제. 그거는 뭐 정책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경제가 그런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경제의 어떤 부침을 보면은 거의 부채와 같이 같은 이제 궤를 걸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딜레버리징의 과정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여전히 그렇게 이전 20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보인 기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거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대전환 국면에 좀 접어든다. 이게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뭔가 매크로 경제라는 것은 섹시한 이런 단어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단어를 좀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대전환 이거 뭐 맨날 대전환이라 그러더만 또 대전환이냐 하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국면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부분 꽤 경제가 소위 말해 트랜지션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이제 좀 더 길게 보면은 우리가 생태학적 관점에서 일종의 새로운 균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새로운 균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그때는 경제가 좀 건강한 모습이겠는데 지금부터 한 1년, 2년, 뭐 길면 3년 이 정도까지는 경제가 이제 이행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우리가 거의 뭐 80년에서 한 10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사건들이 세계가 한꺼번에 다 겹쳤던 것들이 이제 작년에 있었던 거라면은 올해는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재료들은 점차 해소되는데 경제가 그런 충격을 우리가 작은 충격을 한 대 이렇게 툭 때린 거야 뭐 사람이 아무 표시가 없지만은 펀치를 크게 맞으면은 궤도가 이탈되게 됩니다. 궤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펀치를 맞게 되면은 저런 쇼크가 있게 되면은 일종의 궤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궤도가 변하게 될지 하는 것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경제를 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은 2000년에서 2020년 제가 이제 저때 제일 자산 운용 시장에 제가 제일 이제 많이 관여했을 때인데요. 뭐 집중적으로 관여했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때 가졌던 많은 경제를 보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과거 20년 동안 보았던 패러다임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머리를 다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제 머리도 지배하고 있고 사람이 3, 40년 전에 어떤 이런 것보다 적어도 10년, 20년의 경험이 계속되었다면은 이게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의 이게 상식적인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그과는 다른 이제 패러다임에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많이 증가시켰죠. 뭐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은 그런 부분이 심했는데요. 딜레버리징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그것과 동반해서 리세션이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부채 주도로 많이 성장을 했었죠.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이렇게 해서 이제 부채 주도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둔화되든지 하면서 그러면은 경기도 자연히 리세션이라 하면은 뭐 그렇게 사실은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경기가 약간 후퇴한다 하는 것이 리세션이고요. 디프레션 하면은 경기가 이제 침체한다 해서 이제 그건 좀 더 심한 것인데 지금은 이제 리세션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이제 2% 정도가 인플레이션 목표인데 아마 물가 상승률이 이거보다는 앞으로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혹은 재작년도 그렇고요. 자산 배분이 완전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이라든지 예금금리가 좀 받쳐주면서 자산 운용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채권도 0%대, 예금금리도 0%대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왕창 깨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채권이나 예금금리가 어느 정도는 받쳐주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하더라도 하고 나서 우리가 수익률이
작년처럼 그렇게 완전히 무차별적으로 깨지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다 길게 보면은 이제 딜레버리징이 일어나고 이제 많은 부채를 쌓았던 부분을 이제 해소해가게 되고 버블이 이제 해소되고 지금 이제 기술 혁신은 한번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왕창 그 뭐 우리가 메타버스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다시 이제 버스트가 일어났죠. 그런데 기술 혁신은 뭐 멈추지 않습니다. 네, 한번 이제 이런 이 버스트 기간을 겪고 나서 다시 이제 중장기적으로 재도약을 하는 이런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조금 이제 길게 본 것이고요. 2023년은 이런 것들이 이행하면서 우리가 뒤죽박죽한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세계경제 대전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제일 아까 3고 중에 제일 핫한 부분은 인플레이션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결국 금리도 움직이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혹은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과 부동산 부분 이쪽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주택 이런 부분이 좀 이제 핫 이슈이긴 한데요. 제가 거기에 관련된 저의 좀 관점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전체 이제 픽처를 말씀드린다면은 2001년이 되게 재미있는 저희들은 그때는 몰랐지만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1년에 이제 9.11 사태가 일어나서 비행기가 이제 무역센터 빌딩을 이제 받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용하게 일어나는 것이 중국이 WTO에 이제 가입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그 이후에 이제 세계 질서를 크게 바꾸게 되는데요. 미국의 중동 정책 부분이 이제 크게 바뀌게 되죠. 뭐 후세인 이라크로부터 시작해서 이란 핵, 급기야 이제 그 북한까지 이제 악의 축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하는 등등이 이제 바로 9.11 사태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외 정책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중국의 WTO 가입입니다. 저는 이때 중국의 WTO 가입을 제일 그 효과를, 그 영향을 제일 크게 느꼈었는데요. 저는 비유를 하면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태양계라는 것이 다 중력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별이 어디 외부에서 하나 툭 태양계에 떨어졌다 하면은 태양계의 궤도가 다 달라져야 됩니다. 중력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자본주의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다가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경제가 갑자기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에 툭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태양계의 궤도가 소위 말해 세계 자본주의 궤도가 확 달라져 버리게 된 것이 바로 200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동안 일어났던 것이 바로 저는 그 사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1인당 소득이 뭐 $1,000, $3,000 이렇게 하다가 지금 1인당 GDP가 거의 $10,000에 육박했지 않습니까? 14억의 인구가 1인당 GDP가 뭐 $3,000 뭐 혹은 $1,000 이렇게 하다가 $10,000에 육박했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큰 변화입니다. 진짜 세계 경제에 뭐 거의 목성만한 것이 하나 들크덕 들어와 가지고 중력 시스템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 값싼 노동력을 이제 많이 공급을 했었고요. 값싼 물건을 공급했고 세계의 공장이기도 하고 세계의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20년 동안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 조금만 옛날로 80년대, 90년대 기억을 되돌아보면 아시겠지만은 브라질이나 남미 국가들은 브라질은 그때 인플레이션 1000%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남미 국가들은 상시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위협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보통 50%가 인플레이션율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물가 상승률이 5%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때 이제 브릭스 펀드라고 해가지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해가지고 이제 막 개발도상국들이 마구 부상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완전히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린스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경제는 성장을 하는데 왜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거였습니다.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입장이죠. 지금은 성장률도 나쁜데 물가는 오르고 이랬는데 그 당시는 이제 고민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금리를 올려들어도 이게 장기 금리가 오르지 않고 그거는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은 중국이 값싼 물건을 공급해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를 일컬어서 2000년대를 일컬어서 Great Moderation이라고 해서 대안정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새로운 세계로 접어든다. 항상 경제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세상에 접어들었다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보통 경제의 모습인데요. 그때 이제 Great Moderation, 이제 새로운 세상에 접어들었다 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런저런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게 모두 다 중국이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고물가 고금리를 예측한 두 명의 대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린스펀이라고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연준 총재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연준 총재를 물러나고 2007년에 자서전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가 은퇴한다 해서 세계 고령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금리가 두 자리 숫자를 갈지도 모르겠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이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지 않고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계의 물가를 올려서 금리가 두 자릿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때 2007년 자서전에서 이 양반이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금리가 뚝 떨어졌다가 결국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급등했는데요. 그 다음에 찰스 구드하트라고 이제 영국의 유명한 화폐금융 쪽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2019년에 자기가 책을 쓰면서 그때 앞으로 2, 3년 후에는 물가가 두 자리 숫자가 인플레이션이 두 자리 숫자가 될지 모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마 인플레이션 두 자리 숫자를 예측한 아마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전망을 했냐면은 앞으로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생산을 하는 사람의 숫자는 적어지고 소비를 하는 사람의 숫자는 많아지면서 물가가 오르게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두 자리 숫자를 경험할지 모른다 하는 이제 이런 자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세대에 접어드는 2000년도부터 2022년까지, 2020년까지 20년 동안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G20 국가의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30년 동안 10억 명이 증가했는데요. 앞으로 G20 국가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1억 2천만 명이 오히려 감소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10억 명이 증가했다가 1억 2천만 명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자동차가 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제로가 된다는 걸 떠나서 속도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될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분자에는 소비자 숫자입니다. 소비자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이제 근로자 수, 일종의 생산을 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생산을 하는 사람의 숫자의 비율이 높을 때는 아무래도 공급이 많으니까 물가가 안정되게 되겠죠. 그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제 2020년 정도가 거의 그 숫자가 피크입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20년 이 정도 기간 보면은 이게 계속 그 생산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소비를 하는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계속 그 비율이 높아질 때이고요. 그게 2020년 정도의 피크를 치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줄기차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 20년 동안 보았던 국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그 그래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국의 이제 인구인데요.
아마 세계 인구에서 아마 앞으로도 중국의 인구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저게 이제 연도를 나타내고,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은 저기 보이시죠? 저쪽에 보면은 이제 그 연령대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출생 연도이고요. 왼쪽에 이제 연령대별로 쭉 나와 있는데, 중국이 뭐 한 2040년 되면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박스를 해놓은 게 20살에서 64세까지입니다. 생산을 활발히 생산을 하는 연령층이죠. 그래서 중국의 인구가 어떻게 앞으로 변할까 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2000년 이때부터 한번 보십시오. 중국의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지금도 그래도 괜찮은데요. 이제 2030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젊은 사람의 인구 숫자는 줄어들고, 이제 2040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이렇게 이제 중국이 주도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 시장을 볼 때도 이런 인구 부분을 이제 잘 보아야 됩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선진국 중에서는 인구 구조가 제일 탄탄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중국이 그런 면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불리하다는 이유가 이런 인구 구조 때문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중국의 노동 공급 인구가 부족해지면은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20년 동안에 보았던 2% 인플레이션도 잘 안 되고, 불과 우리가 5, 6년 전만 하더라도 0%대의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이제 막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0으로 표시된 것이 2%대를 타겟으로 한 것이고요. 그보다 높은 것이 2%대를 초과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이 2%대에 미달한 것입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20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20년은 인플레이션 2%를 타겟으로 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그거보다도 더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었죠. 아무리 경제를 성장시켜도 인플레이션이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자동차로 치자면은 모터를 아무리 가동을 하는데 모터에 열이 별로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좋았던 것인데, 작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 타겟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이전처럼 저 밑으로 쑥 떨어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의 제일 퀘스천인데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2% 위로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좀 접어들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대역전 시대라는 것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봐왔던 성장은 좋고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물가는 안정되어 있고 이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물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금리를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갔다는 거죠. 이제 금리를 조금 내리고 하면은 물가가 좀 바로 자극을 받고 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높으면은 금리도 그렇게 뚝 떨어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보았던 것이 이제 고성장 저물가였다면은 앞으로 볼 부분은 이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좀 높은 이런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래서 대전환, 대역전의 시기에 그렇게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산을 가져야 하는가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답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노후의 침묵의 살인자는 땡땡땡과 땡땡이다 하는 것인데, 혹시 시간이 제가 부족해서 답을 바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고혈압이고 두 번째가 물가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피지컬한 면에서는 고혈압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에서는 물가입니다. 저게 이제 무서운 이유가, 고혈압 같은 경우 140 이러면은 별 표시가 안 나는데요, 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장기를 많이 망가뜨려 버립니다. 혈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물가도 마찬가지인데 물가도 당장에는 4%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별로 우리가 불편함을 못 느끼죠. 그런데 세월이 한 20년 흐르고 나면은 확연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이제 적정 생활비하고는 다를 텐데요. 올 초에 그래서 2021년 말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전국 평균의 이제 부부 적정 생활비가 한 277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한 3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소득에 따라 다르니까 보통 이제 중산층이라고 생각되는 층은 보통 한 400에서 450 정도가 이제 적정 생활비입니다. 이제 이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생활비가 보면은 2005년에 비해서 2021년까지 이렇게 쭉 이제 생활비가 오르게 되는데요. 연평균 생활비 증가율이 약 4% 정도 됩니다. 4% 정도 된다는 것은 당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18년이 지나면은 생활비가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한 달 생활비가 500만 원이라고 혹은 뭐 가정을 한다면은 그게 18년이 지나면은 1000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물가의 무서운 것인데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물가를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보는 거예요. 이제 물가가 오르더라도 별 걱정 없는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게 물가가 오르면 걱정인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눴는데, 젊었을 때는 월급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오르면 월급도 보통 따라 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주로 투자 자산을 가지기 때문에 또 물가에 따라서 같이 변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근로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물가가, 생활비는 물가를 따라 오르는데 그걸 따라 오를 나의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따라 오르는데 가지고 있는 내 자산이 물가를 따라 올라가지 못하면 나는 자꾸자꾸 세월이 지날수록 가난해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현금만 모두 가지고 있다 하면은 세월이 한 아까 18년만 지나더라도 내 구매력은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 이제 가장 위험한 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이 없고 채권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고령자들, 그다음에 예금이나 현금 같은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고물가 시대에 가장 위험한 군은 사실은 이제 은퇴 후에 은퇴한 사람들이 이 군에 속하게 됩니다. 과거 20년 동안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거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도 생활비가 한 해에 한 4%씩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이 국민연금 올해 이제 5.1% 올려주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는 이제 상황이 더 이제 안 좋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과연 나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키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예금이나 이런 걸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동안에 이제 3%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 국채, 매년 물가 상승률 3%, 이자 소득세 15.4%라면 실질적으로 얻는 돈은 우리가 금리가 3%니까 돈을 계속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금을 떼고 나면은 2.54%만 들어오고요. 거기서 물가 상승률까지 빼면은 나의 실질 구매력은 이자는 마이너스 0.46%입니다. 10년 동안 누적되면은 마이너스 4.6%인데 뭐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면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요. 10년이 지나면은 문제는 나는 1억 원을 주고 10년짜리 채권을 사면은 이자 받고 나서 10년이 지나도 1억 원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에 나의 원금의 구매력은
물가 상승만큼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저렇게 3%씩 오른다 하면은 10년 후에 내 원금 구매력은 74%만 남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 원금이 물가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이냐, 안 그러면은 물가가 어떻게 변하든 내 원금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자산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금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원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은 부동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은 물가에 따라서 원금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시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나의 원금이 과연 물가에 따라서 같이 변해가는 자산인지 아니면은 고정되어 있는 자산인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한 예로 이제 제가 이게 물가 연동 국채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것은 별로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딱 하나 장치가 있는데요. 물가가 오른 만큼 나의 원금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원금이 있었다면 물가가 10% 오르면 내 원금을 1억 1천만 원으로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자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 이자율이라 그러면 1억 원에서 이자율이 10%면 1천만 원이죠. 그런데 원금이 1억 1천만 원이 되면은 이자율이 그 1억 1천만 원의 10%인 경우가 돼가지고 1,1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나의 이자 금액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물가 연동 국채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똑같지만은 이자 금액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실제 물가 연동 국채인데요. 물가가 이제 현재 100일 때 내가 원금이 100이었다면은 10년 후에 물가가 20% 오르면은 내 원금을 120억 원으로 해줍니다. 그게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똑같아요. 이자율은 똑같은데요. 내 원금이 120억 원이 되다 보니까 내 이자 금액도 1억 2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게 원금이 증가되면서 나의 이자 금액도 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 인플레이션이 있는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나의 원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원금, 그런 자산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가 상승을 절대 못 따라가는 자산이 이제 예금이나 채권입니다. 작년 말 뭐 이런 때는 예금 금리가 그래도 5% 이 정도 되면은 뭐 예금만 하셔도 충분해요. 충분한데요. 지금처럼 3%대 앞으로 뭐 3% 중반 이까지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예금은 고혈압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자산을 이제 깎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결국 우리가 물가 인플레이션이 있을 시기에는 나의 자산도 원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본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인데요. 작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에 손실을 많이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쇼크를 받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이제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주가는 이제 오를까 떨어질까인데 물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것도 일률적이지는 않은데요.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실물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 파는데 그 최종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매출액도 증가하게 되니까 결국은 물가가 오르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아주 낮을 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을 때 이렇게 이제 주식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나라 데이터를 나타낸 것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색깔별로 보시면은 1년 보유, 3년 보유, 5년 보유 했을 때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주 낮을 때는 뭐 주식 수익률의 차이가 1년 보유하냐 5년 보유하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을 때는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주식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주식 수익률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작년에 보았듯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수익률이 뚝 떨어지게 되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주가는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 이상 보면은 물가를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정도가 오히려 주식이라든지 이런 자본 자산을 가지기에 오히려 이제 가장 적합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제 물가가 오른 것 때문에 이제 오른 때도 주가가 떨어져서 야 이게 그 주식이라는 것이 자본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물가를 따라서 주식 수익률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뭐 여러분들 수명은 여러분들이 더 잘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지금 60세인 분들은 한 40년 정도의 이제 은퇴 소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은퇴 소득을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70세인 분들도 한 30년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남자 수명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여자 수명만 기준으로 할 것도 아니고 부부의 수명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부부의 수명이라는 것은 부부 중 마지막 한 명까지 이제 사는 기간이 이제 부부의 수명인데요. 그 부부의 수명은 보통 여성의 수명의 플러스 2년 정도가 부부의 수명입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자들의 수명만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전체 부부의 수명을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70세인 분들도 앞으로 한 30년 정도의 이제 자산 설계 혹은 은퇴 소득을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아까 사회자분은 올해 이제 환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작년 호랑이 때가 저의 이제 60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40년 은퇴 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플랜을 세웠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자산 운용의 플랜이 훨씬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적으로는 자산, 자본,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의 수익률이 조금 물가하고 괴리를 보이면서 갈 수는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이제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자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가가 오르면은 나의 원금도 올라가게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금리가 지금 3% 이거 0.5% 더 받고 말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받는 이자 금액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자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자 금액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받는 배당이나 이자 금액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금액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꼭 이제 과거 20년하고는 이제 다른 국면에 접어든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자본이란 자산이 꼭 그런 자산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동산 부분, 이제 자본 자산 중에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연령대나 제 연령대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이제 자산을 추천을 한다면은 아까 이제 제가 브라질 국채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부동산 자산입니다. 주식 자산도 뭐 한 20-30%는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부동산 자산인데 이게 이제 키 이슈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서울에 사시니까 괜찮은데 제가 익산이나 광양이나 이런 데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은퇴하고 나서 광양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거기 월세를 받으려 한다입니다. 그래서 광양에 거주하는 사람이 노후를 위해서 광양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는다면은 과연 맞는 선택인가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이게 맥락이 와닿아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자본의 가격이 올라가야 우리가 임대율은 4%라도 자본의 가격이 올라가야
임대료가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억에 샀는데 임대율은 4%였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1년에 2천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20년 후에도 아파트의 가격이 5억이라면은 나는 여전히 임대료를 2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아파트의 가격이 10억 원이 되었다 하면은 나는 임대료를 그때 4천만 원을 받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본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런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부산고등학교도 이제 구도심에 있고 그럴 텐데요. 저도 이전에 이제 저 마산에 이제 구도심에서 자랐습니다. 다 이제 신도시는 창원으로 다 옮겨가 버렸죠. 제가 이제 살던 집이 90년대부터 외환위기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땅값이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거의 뭐 30년 정도. 저는 유산을 받을 게 아니라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지만 저희 형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거의 30년 동안에 전혀 뭐 3, 40년 동안은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을 가지더라도 자본이라고 해서 모두 자본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자본의 가격 중에 오르는 것도 있고 30년 지나도 안 오르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주식 가격은 30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자본도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우량 자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땅이나 부동산은 특히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길 건너 하나로, 그 다음에 불과 100m 하나로 이렇게 이제 가격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광양에 거주하는 사람이 광양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으려 하는 선택은 맞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서울이나 이 근교 이쪽에 있는 부동산을 사서 거기에서 월세를 받는 것이 맞는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우량 부동산이나 우량 주식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타이밍은 이런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이 왕창 무너졌을 때 우량한 것을 사놓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지금 이제 광화문의 서울 파이낸스 빌딩이라든지 강남 파이낸스 빌딩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량한 부동산, 우량한 주식 다 이제 샀거든요. 그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타이밍도 이제 주식 가격도 그렇고 자본의 가격도 그렇고 해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한 자산을, 우량한 자본을 살기에 좀 적합한 시기가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같으면은 지금 어떤 자산을 초이스할 것인가. 근데 작년 말까지는 예금 금리가 1년 정도, 2년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저도 생각보다는 금리가 더 빨리 떨어져 버렸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자산을 초이스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브라질 국채를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시장을 보실 테니까 그렇고요.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은퇴 후에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초 데이터로 해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전국의 이제 주택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이는 것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 대형 평수로까지 옮겨가서 뭐 다들 난리 났죠. 오피스 가격도 마찬가지고 한 3년 동안 작년 초 기준으로 본다면은 3년 동안 뭐 웬만한 오피스 가격은 건물 가격은 한 2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괜찮은 것은 그 정도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 지금은 이제 조정하는 과정인데 그때 이제 작년 초에 제가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걸 한번 보니까 그때 이제 서베이 전문가들 10인에게 물어보았더니 했더만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었습니다. 저 당시에. 그것만큼은 이제 세상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뚝 떨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이제 강남의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매물이 하나씩 둘씩 나오는 것들이 뚝뚝 떨어진 거죠. 뭐 30% 떨어진 것도 있고, 뭐 의왕시 이런 데는 또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을 하나 제가 이 인구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이가 아니고 한 재작년 정도부터 저는 뭐 부동산도 모르고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야기를 한 바가 없었는데요. 재작년 정도 말 정도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동산 쪽 특히 이제 아파트나 이런 쪽에 이제 좀 조심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금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이유로 들은 것 중에가 바로 이 가계의 숫자입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하나의 세계적으로도 큰 하나의 패러다임이었고 그 이후 앞으로 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어드는 것처럼 부동산 우리나라의 이제 아파트 시장도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제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총 인구수하고 가구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총 인구수가 과거 20년 동안 총 인구수는 한 480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년 동안에 가구 수는 640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우리나라 가구 수가 40년 동안 증가한 가구 수가 제일 밑에 있는 행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행을 보시면은 과거 40년 동안에 630만, 640만 이렇게 해서 거의 1270만 가구가 과거 40년 동안에 가구 수의 증가였습니다. 인구 수도 거의 그 비슷한 숫자이죠. 인구가 증가한 만큼 가구 수가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가구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건설 산업이 계속 커지고 한 게 그중에 특히 주택 분야나 이런 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가구 수가 증가했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까인데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인구는 한 100만 명 감소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동안에 가구 수는 통계청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31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앞으로 주택 시장은 여전히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여전히 310만 좋을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이렇고요. 그래서 작년에 뭐 집값 이야기할 때 전문가들이 앞으로 또 가구 수가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여전히 주택 수요는 있다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2040년이 지나면은 이제 모두 다가 내리막길입니다. 인구는 거의 300만 명이 이제 감소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30년 동안에 인구가 400만 명이 감소한다는 것이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내리막길입니다. 툭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가구 수도 100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40년 이후를 좀 대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제 데이터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별로 한번 나누어 보면요. 전체 310만 가구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2039년까지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60대 이상 가구가 57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총 가구 수가 310만 가구가 증가하려면은 50대 이하의 가구 수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계산 빠르시니까 마이너스 260만 가구입니다. 50대 이하는 가구 수가 마이너스 260만, 60대 이상은 플러스 570만. 그래서 총 가구 수가 310만 가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쭉 보시면 40대 한번 보실까요? 425만 정도에다가 가구 수가 363만 이렇게 해서 거의 60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40대만. 50대, 4050이 이제 주택을 활발하게 사죠. 돈도 많고 하니까요. 50대 가구도 보면 480만에서 2040년이면 400만 가구로 거의 80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70대 한번 보실게요. 70대 2020년 현재 210만이었다가
2040년이면 465만이 됩니다. 70대만 한 25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80세 이상 100만 가구에서 320만 가구, 80세 이상만 22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가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베이비 부모를 중심으로 한 60세 이상의 가구 수가 570만 가구가 증가하고요. 그 이전에 연령층, 그러니까 집을 활발히 수요하는 계층이죠. 는 언제 260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주택 시장은 여전히 좋을 것 같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연령별로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30세 이후에 결혼하는 여성 비율이 20대 결혼 비율보다 이제 드디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30대 정도는 이제 새 집을, 신혼집을 사게 될 거고, 40대 들어가면은 이제 자녀가 크기 때문에 집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집을 반드시 사야 되는 그런 계층입니다. 그러면은 35세에서 54세의 가구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총 가구 수가 아니라요. 그러면은 그 가구 수는 이미 2015년에 피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것은 이제 2020년 현재의 가구 수인데요. 이미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35세에서 54세 가구 수는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총 가구 수는 2039년까지 거의 2040년까지 증가하는데요. 이미 주택 시장의 핵심적인 연령층의 가구 수는 2015년이 이미 피크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구수 변화가 바로바로 주택시장에 영향은 안 줍니다. 대략 한 5년 정도 이상의 레그를 주면서 이제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향후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자꾸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이런 이제 가구수의 변화, 가구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쪽이냐 하는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고령화를 먼저 겪었는데, 일본 시장을 보면은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의 초기에는 일본도 산업단지라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 지방 분산을 하다가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이제는 일본도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뭐냐면은 선택과 집중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때 동안 분산을 하다가 집중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컴팩트하는 쪽으로 이제 자꾸 바꿔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를 저 촌에까지 계속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계속 이제 효율화를 위해서 중앙 집중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일본은 대도시의 집값은 이제 안 떨어, 특히 도쿄 이런 쪽은 안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 부동산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시점이 지금부터 한 3년 동안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량 부동산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배당을 받는 그런 것을 결정하기에 딱 좋은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리도 오랫동안에 뭐 그렇게 많이 인하하지 않을 거고 하니까 지금 뭐 약간 부동산 가격이 뭐 이제 규제를 완화하면은 좀 또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데, 뭐 천만의 말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좋게 이렇게 그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경기는 별로 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씩 튀어나오는 뭐 급매물이나 이런 것에서 좋은 물건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모습은 앞으로도 한 2, 3년 정도는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이 시장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때 내가 앞으로 한 10년, 20년에 우량 부동산을 이때 한번 사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의사결정의 어떤 한 기간이 될 것 같고요.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경우에 이제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와서 서울 파이낸스 센터 저런 거 하나 사놓으니까 두고두고 2, 30년 동안 저렇게 이제 좋은 리턴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2, 3년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번째, 제가 아까 뭐 브라질 국채는 너무 종목이고 국가 신용등급도 WB이고 해서 그러는데, 제가 두 번째 이제 자산을 하나 말씀드리고
드리는 게 꼭 이 리츠라는 것, 이걸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츠라는 것은 부동산 펀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접 투자를 하시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 주 사는데 5천 원 듭니다. 5천 원 들고요. 부동산을 직접 살려면은 뭐 10억씩 50억씩 줘야 되는데 저거는 한 주식을 사는데 5천 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리츠 시장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리츠 가격 역시 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은 고점 대비해서 한 40에서 50%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고 보통 20에서 30% 정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올해 정도의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괜찮은 상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리츠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직접 살려면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상가를 산다 하더라도 돈이 적어도 뭐 5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집중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펀드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저렇게 쭉 분산되게 될 수 있습니다. 미래세 글로벌 리츠, 저게 이제 야심작을 가지고 재작년 말에 이제 올렸는데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저게 한 지금 40%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상품이냐면은 플로리다에 있는 물류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휴스턴에 있는 물류시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는 물류시설이 아주 괜찮다 보니까 너무 과잉 공급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자 이제 가격이 좀 급락해버린 것이 물류시설의 리츠입니다. 대신에 이제 저런 리츠를 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이제 물류시설에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 아울렛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JR 글로벌 리츠라는 이제 벨기에에 있는 오피스입니다. 오피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리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20개 정도 상장되어 있는 그런 리츠가 있는데 공모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 수 있는 리츠가 한 20개 남짓 되어 있는데 그런 리츠도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그런 리츠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저는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되게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 리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리츠를 통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든지 저렇게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해야 할 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를 차입을 해서 투자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리츠를 사셨다면은 리츠를 사는 순간 나도 차입을 60% 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 변동이 크니까 너무 많이 담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걸 통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부분. 원금의 가격이 물가에 따라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량 부동산 같은 경우 리츠에 포함된 것은 주로 우량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가가 오르면 원금도 따라 오르는 이런 자산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보통 이제 4에서 7% 정도 이 정도 보통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세계 경제 대전환 중에 제가 3고 중에서 사실은 제일 큰 부분은 고물가 부분입니다. 고물가가 있기 때문에 금리도 이제 아주 초저금리는 이미 지나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 2, 3년 기간 동안에 자산 주식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이제 더 떨어지게 될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물가 시대 대비해서 우량한 자본을 초이스하기에 지금 딱 좋은 때가 앞으로 한 1년부터 3년 정도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예금과 채권 자산으로 피해 있는 것은 이제 괜찮은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물가 상승 이상의 수익을 보일 그런 이제 자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딱 적합한 시기가 앞으로 1년, 3년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 이제 자본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주식은 지금 당장은 아주 싸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한 10% 정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다만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면은 뭐 괜찮은 그런 가격이고 부동산은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받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리츠라는 이런 금융 상품을 통해서 글로벌로 우량한 물건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픽업을 해 놓으시면은 이를 통해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에 배당금, 물가에 따라서 꾸준히 배당금이 증가하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좀. 11페이지를 한번 펴주시죠. 예. 여기 11페이지다. 11페이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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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1페이지 우측에 저게 근로자 수하고 소비자 수 이게 추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이제 2020년에 들어오면서 이 급격히 지금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 지금 그래프를 그려놨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이제 뭐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 2020년까지는 정말로 우리 근로자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좀 용이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21년, 2022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급격히 지금 그 근로자를 새로 신규 취업을 갖다가 이렇게 유도하기가 사람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저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희들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근로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 부분에서 그게 앞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그 임금이 최저임금이 우리가 많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임금 인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앞으로 뭐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가요? 이거는 이제 46개국 데이터라서 그나마 괜찮은 거고요. 예. 뭐 다른 선진국들이 다 섞여 있는데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방금 느끼신 것보다 더 강한 것을 앞으로 느끼시게 될 것 같고요. 생산 가능 인구, 소위 말해 이제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중장년을 포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과거 30년 동안 1,0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0년 동안은 정확하게 1,000만 명 감소합니다. 그리고 지겹도록 오랫동안 계속 감소합니다. 10년 동안 감소하고 감소하지 않고 또 원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30년,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청도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민청을 만들어도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상당히 들어와 있는 것에서 뭐 추가적인 부분도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뭐 특히 그런 노동 공급의 쇼티지는 앞으로 더 강하게 오게 될 거로 보아집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나라들하고 평균을 한 것이 이 정도이니까요. 다른 질문 예. 계시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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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맥쿼리 인프라 펀드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리츠가 아니라서 안 나와 있는데, 그게 좀 더 이제 차익 비율도 한 17% 부채 비율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고속도로 이런 것들에서 이제 톨게이트를 받아서 하는 게 이제 맥쿼리 인프라 펀드입니다. 그게 한 17%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 요즘은 한 12%, 15% 하여튼 어디를 고점으로 보느냐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뭐 그게 이제 좀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조금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고 싶은 분들한테는 맥쿼리라고 이제 호주 회사입니다. 호주가 인프라 투자를 잘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맥쿼리 인프라 펀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밑에 제가 리처 부동산 인프라라고 해놓은 것이 제가 ETF입니다. ETF라면 또 뭐가 좀 복잡한데 여기 있는 다양한 리처를 그냥 한꺼번에 저기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는 리처를 다 뭐 내가 저 중에서 뭘 살까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타이거 리처 부동산 인프라라고 적힌 저 ETF 저걸 사시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중에 우량한 리처를 그냥 한꺼번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리처 가격이 평균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금리도 높고 이런 수준이라서 이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올해 정도에 여러분들이 저거 사시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권사에서 삽니다.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사느냐? 예, 저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의 형태입니다. 주식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증권사에 혹시 여러분들 이제 자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 전화해 가지고 내가 저걸 사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주문을 해서 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뭐 모바일에서도 다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에서 거래하시는 것보다 처음 거래하실 때는 그런 자산 관리자들한테 이것저것 좀 물어봐야 되니까 그게 아마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은 되실 거고 이게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ETF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주식은 뭐 배당을 자기들의 배당 정책에 따라서 들쭉날쭉 할 수가 있는데 리처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난 것에 90%를 반드시 배당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금액이 거의 일정합니다. 다른 분, 예, 어서오십시오. 아, 26회 김영진입니다. 여기 리츠 펀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저기 배당 두 가지인데 여기 배당 수익이 과세에 포함이 됩니까? 예. 배당 알겠습니다. 수익은 항상 15.4% 두 번째는 예. 아까 브라질 펀드 얘기하셨는데 예. 제가 한 삼성증권에서 한 15년 전에 그 처음 나왔을 때 예. 그 잘못 속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한 반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아마 한 400이나 500 환율이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좀 때려갔다가 또 올라가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박사님은 그렇지만 그동안 쭉 관례를 봤을 때 브라질 국가 리스크를 봤어도 환율의 그 로우 리미트가 한 190이니까 환율 계산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수익률에 속으면 안 되지만 환율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예. 환율이 지금 정도면 그래도 쭉 봐왔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 없고 두 번째는 브라질이 제일 문제한 게 국가 부도잖아요. 그죠? 예. 그 부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처, 제가 아까 리처가 15.4가 아니고요. 리처가 이제 활성화하려고 특별법을 해가지고 저게 분리과세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세제면에서 9%인가 뭐 하여튼 이래서 조금 과세면에서 다른 것보다 조금 유리하게 이제 해주었고요. 두 번째 이제 브라질 국채 부분.
브라질 국채가 이제 사실은 환율이 뭐 40% 절하되더라도 10% 이자 같으면 6%를 받게 되니까 세금을 감안하면 비과세니까 그래도 괜찮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 원금을 찾았을 때 깨지는 게 제일 사실은 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금을 찾으면은 그 회화라로 또다시 그냥 브라질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그러면 어느 순간은 자기가 산 거에 비슷한 환율이 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 그냥 이제, 돈을 찾고 싶으면은,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환율이 지금, 190원 정도가 제일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밑에 수준이었고 지금 230원 정도인데, 여기서 다시 이제 190원 이하로 떨어지고 할 것인가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700원에서 한 190원까지 계속 떨어졌고 지금 한 230원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밑으로 뭐 하방을 보더라도 한 20% 이렇게 하방을 본다 그러면은, 그 정도 하더라도 뭐 20%에서 또 오르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 같으면은 뭐 그래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부도라는 것은요, 외화자산을 가졌을 때는 국가부도를 합니다. 모라토리엄이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달러를 빌렸을 때는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달러로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원화로 발행한 것은 부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찍어서 갚아버리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브라질 국채는 달러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회화라로 발행되고 국내에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요. 회화라 발행된 것에 대해서 국가부도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환율이 막 약세가 되는 겁니다. 환율이 이제 190원이 아니라 100원, 50원 뭐 이렇게 뭐 엉망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환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국가 부도가 나서 돈을 못 갚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돈을 못 갚겠다는 것은 외화 표시로 발행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브라질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국 통화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돈을 원금을 못 갚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원금을 받았는데 그 회화의 가치가 엉망이 되었다 이럴 수는 있는데 원금을 못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답이 되셨는지? 예.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 10년 가지고 있다가 예. 고민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회화를 넘어가라 그럴 때 귀찮다 그냥 마이너스 한 50, 60% 당하고 그냥 했는데, 박사님 말씀은 지금 부도는 아니고 nothing이 아니고 그냥 회화로 주니까 그 결국은 부도의 개념은 제로나 50, 30, 40, 50 그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럼 뭐 길어지니까, 그럼 브라질에 대해서 그냥 우리 박사님의 토론을 했을 테니까 예상이 된 게 맞을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것만 결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 이제 환율이 약세가 되더라도 뭐 6%를 받는다 하더라도 한 3, 4년이면 원금은 다 들어오는 셈이 되거든요. 이자만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자 금액이 높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좀 장점입니다.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브라질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정치 체제에서 되게 불안정하죠. 부도 면에서 제가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원이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원유를 반드시 수입을 해야 된다든지 달러를 가지고 반드시 뭘 사야 될 부분이 있는데, 브라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낫죠. 사실은 풍부한 자원이 있어서 여차하면은 최종적으로 그 자원을 이제 팔아도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정도 환율 같으면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더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